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코노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파리에서 만나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신중한 언행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고노 외상은 한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회담을 갖기 전 공개 모두 발언 때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는 WTO의 판정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강릉의 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숨진 2명은 이 공장으로 견학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지난달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이사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은폐 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내륙 지역에 토네이도가 연이어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전역을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토네이도가 몰려올 가능성도 있어서 도시의 병원 등이 긴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강요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의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고 고노다로 외상은 한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두 나라 갈등을 깊게 만든 또 한 가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판정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회동 시작부터 내내 굳은 두 외교수장의 표정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먼저 일왕이 바뀌면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한일 양국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협력해 나갈 사안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신님과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도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을 뗐습니다. 이어 어제 일본 기업의 한국의 대법원 판결 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このことの重大性を理解していない大変な発言でございまして 그러면서 이런 발언이 양국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상은 회담 전 취재진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는 WTO의 판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죠. 200m 밖에 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5km 떨어진 지역에서도 폭발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강원도로 세미나를 갔던 벤처 기업인을 포함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조 기자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어제 폭발 사고가 난 바로 그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날이 밝으면서 폭발의 위력과 참상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이곳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2차 사고를 막고 또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입과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깨진 건물 유리창 그리고 뜯겨지고 부서진 외장재 패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200m 이상 떨어진 건물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고 또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5km 넘게 떨어진 강릉시 초당동에서도 이 폭발음과 진동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밤사이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37살 권모 씨와 3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43살 김모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서 어젯밤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지금 회복 중이고, 이 남성 4명과 여성 1명 등 총 5명은 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000제곱미터짜리 공장 한 동이 완파됐고, 또 다른 공장 한 동도 절반 정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조승현 기자.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과학산업단지를 견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전체 사상자 8명 가운데 5명은 이 세미나 참석차 강원도를 찾은 경북 지역 세라믹 업체의 2세 경영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이 근처 공장을 둘러보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이들을 인솔하던 강원 테크노파크 직원과 그다음에 수소탱크 관리업체 직원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어젯밤 급히 강릉으로 이동해서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까? 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한 수소탱크는 태양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 분해해 만든 수소를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한 기당 400세제곱미터의 수소가 담긴 탱크 3기가 있었는데요. 시운전 도중에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측은 지난해 11월에 탱크를 설치했고 지난달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는데 이후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과 국과수 등은 오늘 오후에 이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폭발 사고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향후 조치 관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나흘 뒤인 5월 5일 김 대표 등이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들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들 임원진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회계자료와 내부 의사소통 과정이 기록된 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에 숨긴 사실도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봉화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시민 2만여 명,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최측근이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죠. 이들 두 사람은 유시민 이사장의 어머니 빈소에서 어젯밤 만났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엔 상주를 맡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으로 추도식을 찾지 못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유 이사장 모친의 빈소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김 지사는 어젯밤 늦게 경기 고향 일산병원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말씀보다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심경을 묻는 질문엔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대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했는데 어려워졌다며 탈상을 다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빈소에는 추도식을 마치고 온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찾아왔습니다. 노 씨는 유 이사장이 추도식을 잘 준비해줘 원활히 진행됐다며
어머니 권양숙 여사를 대신해 조문을 왔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외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축구교실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다른 차와 충돌한 사고. 이 차량의 운전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이 운전자가 초보 운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현실을 모르고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 유족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입니다. 지난 15일 사고로 8살 A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졌는데 A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가 글을 쓴 겁니다. 사설 축구클럽이 초보 운전자인 청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운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였던 축구클럽 코치 김모 씨가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 제대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축구클럽 측이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김 씨는 24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명의 아이가 생명을 잃었지만 통학차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학차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범칙금을 2배로 높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부모가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건 너무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 아니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입니다.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것이냐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제 오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보니까 체육 시간과 미술 시간을 늘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그냥 너무 짧아서 시간이. 지난해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들 중 26%가 정기적인 여가 활동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활용이나 새 옷 같은 물질적 결핍 비율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아동정책도 놀이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먼저 전국에 혁신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과정을 꾸미고 학교 안에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놀 공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원 3개를 다니는데 사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학생 중 72.8%가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복지부는 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 중부 내륙 지역에 토네이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덮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지붕 곳곳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자동차 판매소 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토네이도는 주민들이 잠든 사이 주도인 제퍼슨 시티를 중심으로 미주리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는 건물 잔해들을 4m 높이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남서부 바튼 카운티 골든시티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80대 부부가 집에서 2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미주리주를 덮쳤습니다. 미국 남부 평원지대와 중서부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토네이도와 폭우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주말 이후 17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텍사스, 미주리,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주가 여전히 토네이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통일부 차관에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등이 임명됐습니다. 대부분 부처 내부 인사들로 발탁됐는데 특히 외교 안보 관련 3개 부처의 차관을 전원 교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이 어제 열릴 예정이던 남북 민간단체 실무 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었는데 다시 협의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어제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만나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주관하는 태평양 연합훈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닷새 일정으로 어제 시작됐는데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서 양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경제 사정과 초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 이내 얘기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3% 내려갔습니다. 28주 연속 하락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 조사인데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초 소주 시장 1위 참이슬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업체들의 소주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다음 달 소주 시장 2위 처음처럼의 출고 가격도 7%가량인 73원이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내 대형 쇼핑몰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자 간호사의 몸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진통제 펜타닐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펜타닐 취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원에 대한 조사를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비무장 상태로 탈영했습니다. 탈영 직후 민가에 들러 쇠 막대기를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는데 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도 한 차례 탈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헌병대가 정확한 탈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내부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새 소설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 날 한순간의 방심으로 글쓰기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면서 실망과 염려에 대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상화가 유영국 작가가 1960년에 그린 그림 작품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경매에서 7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유 작가의 작품 가운데 경매 최고가입니다.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는 뮤직, 모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엘비스 프레슬리, 조용필 등 전설의 음악가들의 모습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데 각 당들이 공감은 한다는데 정상화는 계속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3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현장에서 열립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인데요. 정부의 채무자 재기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개관 5주년을 맞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스페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종합 상황실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곳들을 둘러보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지붕에도 올라가 본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신청을 한 8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 정말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고요. 모레 일요일도 대부분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이죠. 오늘도 농도가 높은 가운데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북한은 낮 최고 평양 33도, 함흥 29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해소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손과 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에게 폭력 조직의 부두목을 만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부두목 조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회색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두 남성이 내립니다. 지난 21일 오후 이 차에서 부동산업자 박모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 몸 위로 담요가 덮여 있었는데 걷어보니 온몸엔 둔기로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일 유명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를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조 씨를 만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박 씨가 술에 취한 채 조 씨 일행과 차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성수대교 근처에서 박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양주시청 부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박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박 씨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공범 2명은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 동생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신종 마약이 있습니다. 값도 싸고 환각 효과가 강해서 공단 등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들여와 팔아온 태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주머니에서 빨간색 알약 수십 개가 든 봉지가 나옵니다. 밥상 위에도 같은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신종 마약인 이른바 야바입니다. 카페인 같은 여러 환각 성분을 혼합한 겁니다. 주로 동남아에서 만드는데 6년 전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 23살 A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판매책들은 이곳 공단 일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팔았습니다. 경기도 포천 일대 공단에서 함께 일하면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태국인 12명도 체포했습니다. 타국에 와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힘든 거를 좀 잊으려고 흡입이나 투약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앞서 지난주 대구에서도 공단 등에서 야바와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2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공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알록달록하고 달콤한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지나치게 많은 타르 색소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 건데요.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마카롱이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카롱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나온 업체는 6곳. 모두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마카롱 업체인데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을 내기 위해 식용색소를 지나치게 사용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에도 매장을 낸 곳입니다. 황색 4호나 5호 같은 타르 색소를 기준치가 넘게 썼는데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과잉 행동을 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당연히 아이한테는 먹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부터 들고요. 아이들 간식 줄 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 기준을 고쳐서 온라인 마카롱 업체들도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일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가 쌍둥이 딸들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답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현 씨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험 전주에 혼자 학교에 나와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현 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던 교무실의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면서 답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와 암기장에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도 유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글씨를 작게 쓴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외워뒀다가 시험지에 적은 뒤
답을 써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됐고 교육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9살이 안 돼 서울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쌍둥이의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가 충분해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무부장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심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혐의가 확실하다. 본 거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1학년 2학기부터 4차례 정도 시험지를 빼돌린 건데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시험지가 전달이 되는지 완전히 의심이 해소된 건 아닌데 이렇게 시험지를 빼돌리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 무거운 어떤 선고를 내린 것이죠. 네, 그런데 시험지를 빼돌리는 모습이 뭐 CCTV에 찍혔다거나 뭐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좀 단계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무부장이었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시험지가 담긴 근거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뭔가 좀 의심스러운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 근무 같은 걸 하면서 이 자신의 근무 기록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있으면서 혼자 그런 방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었고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쌍둥이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의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성적이 갑작스럽게 올랐는데 무엇보다 성적이 만약에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같이 올랐다면 쌍둥이 자매들이 주장한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갑작스럽게 내신만 올랐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흔적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것 같이 시험지 자체에 뭐 답안을 베껴서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문제풀이도 없이 그냥 바로 정답을 적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4단계를 크게 나눠서 봤었을 때 이거는 시험지를 유출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네. 과거에도 변호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지만 뭐 여러 가지 명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으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외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시신이 없다는 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경우에조차도 정황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아주 결정적인 것들 정말로 시험지가 예를 들어서 유출한 시험지가 집안에서 발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시험지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거죠. 네,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계량 경제학자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모니터링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정황 증거들이 더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법부에서도 이 유죄의 심증이 든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증거 없이 함부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쪽이 굉장히 굳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전문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정도의 통계가 나올지라고는 짐작을 못하는데 계량 경제학자가 시험지 5개를 쌍둥이가 똑같이 틀리고 또 근데 틀렸는데 거기에 적어놓은 거는 이 문제를 수정하기 이전 답안을 적어서 틀릴 확률을 뽑아봤더니 0.0042%라는 거거든요. 저는 뭐 수학자는 아닙니다만 0.004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 0에 현실적으로 가까운 전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어떤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정황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전문가의 증언이 되는 거겠죠. 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잖아요. 3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7년을 검찰이 구형했으니까 3년 6개월이니까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업무방해 같은 경우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고 양형 기준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이면 거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성으로는 최고인데 게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데고 다른 범죄와 같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있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죄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 정도도 무겁게 나온 것은 아주 무겁게 처벌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 교무부장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 역시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이런 경우에는 꼭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판단을 뒤집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 없이 1심에서의 결론을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정황 증거까지 그리고 전문가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걸 새로운 증언으로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을까? 저는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여기서 감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뭐 그 전 교무부장 측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다 통틀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퍼즐을 깨트릴 만한 반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훨씬 더 뭔가를 했다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도 양형하는 데 있어서 뭐 큰 상황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시험 성적이라든가 진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숙명여고 한 곳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도 불러왔고 사실 재판부에서 이 양형 기준을 한 걸 쭉 나열한 걸 보면은 아 이게 뭔가 학교에서도 이 성적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학생들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가지고 양형 기준을 삼았지 이 아버지의 행동에서는 용서할 부분이 없다라고까지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깨뜨려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 일단 기소가 된 건 아니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태입니까? 네, 가정법원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네. 대한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년법을 적용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나중에 처벌을 하면서는 소년법에 따라서 감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루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된 소년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네네. 처벌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버지는 또 구속이 돼서 처벌을 네.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수혜자지만 시험지를 유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아예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계도 쪽에 무게를 준 재판을 열도록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도 뭐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전과 기록에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강 명령을 한다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장기 보호 관찰을 받아서 일정 부분 보호 관찰구에 심사를 해가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령 아주 무겁게 뭐 어떤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소년원에서 장단기 수감 생활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른바 범죄 경력 전과라고 하는 것들이 남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쌍둥이 자매에 대한 가정법원의 절차는 다음 달에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게 정부가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이어 가정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랑의 매도 아이들에게는 폭력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은 학대로 규정돼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행 민법에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1960년 처음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특히 교육과 학대의 구분도 모호해 부모의 체벌이 종종 학대 수준까지 가더라도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아들 말 안 듣는 거 등짝 한 대 때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꿀밤 한 대 때리고 심지어는 뭐 발로 걷어차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처벌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법 조항의 징계 대신 훈육으로 바꾸거나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학교에선 2010년부터 교사의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54개 국가에서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녀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네 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금지되는 체벌의 정도와 형태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재임을 했죠.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지도자였다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와 2만여 명의 시민이 고인을 기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참배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항상 부시 대통령님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 감탄하시곤 하셨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자신이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man who respec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할 말은 하는 지도자였다는 것도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마치자 권양숙 여사를 먼저 안아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엔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화와 포용을 강조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제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2007년 9월 정상회담에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놓고 공개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런 긴장 관계가 한미 동맹을 다지는 토대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That may we had some differences,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S.-South Korean relationship.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했고 이런 대화가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자체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어제 봉화마을에는 2만여 명이 왔습니다. 추모 행렬에 서서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98살 강의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제는 걷지 못하고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매년 참석해온 추도식을 거를 수 없다는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고인이 잠든 너륵바위에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원히 참 명복을 빈다고 그런 그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키만한 국화를 든 아이들은 이번이 첫 추도식입니다. 아장아장 걸어 긴 추모 행렬에 동참합니다. 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노 전 대통령 생가에서 고인을 추억합니다. 옛날 지 모습 그대로, 그렇지? 내년에도 또 오고 아빠는 오면서 얘기한 것도 잘 기억하고. 영상으로 다시 만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에 추모객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아팠던 그 고생했던 마음에 안쓰러워가지고. 어제 하루 2만 명이 넘는 참배객들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주변 도로는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슈퍼와 상점에서 먹거리와 물도 동이나 김해시에서 공수해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참배객들은 긴 줄 속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담담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들도 어제 10주기를 맞아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상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거듭해야 하는 자리. 대한민국 대통령. 때로는 담배를 피우며 고민에 잠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망중한도 즐겨봅니다. 늘 곁을 지켜준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탈했던 사람으로 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비록 생전에 이루지 못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란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려는 영화도 10주기가 되는 올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의 꿈, 강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보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라 말하는 대통령에서 내려온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하라고 노니까 좋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꿈은 접지 못했습니다.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더라도 함부로 마구 잡아먹지 못하게 자연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살아있는 생태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귀향을 통해 품었던 새로운 꿈은 1년 남짓한 사이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곳을 떠나기 전에 생각보다 보다 큰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바보로 불렸던 노 전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들의 고백은 또 다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이루려 했던 꿈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집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에게 개구리 잡고 가재 잡던 마을을 물려주고 싶다던 소망.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던 노무현을 기억하며 봉화마을의 사계절을 담은 영화도 등장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0년. 고향 봉화마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좇아 부지런한 농부와 건강한 환경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시사저널이 어제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내용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세세하게 챙기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서복형 기자입니다. 먼저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대해 사실상 지시를 하는 최순실 씨입니다. 월요일 대수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수비 때 뭐 보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고 그랬대. 보시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이걸 좀 아둘러서 모든 그 수석들이 이렇게 각 시설에서 오는 거를 점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대목을 하나 넣으세요. 대통령의 일정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녹색은. 지금 뭐 안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변경하시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도 최 씨는 개입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풀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을 해서 특히 그 새로운 투자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려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그 정치권의 그 무리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해외 연설문에도 거침없이 손을 댔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갈량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 저기 그 중국과 예. 한국이 그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저기 인적교류 문화와 이 저기 인문교류를 통해서 예. 더 넓은 학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 저기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향한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있잖아. 그 관련 그거 안 된 거 그 몇 가지만 꽂혀서 써요. 근데 선생님 정홍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또 그 유민봉 수석한테 한번 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야지. JTBC 서복태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시종일관 쩔쩔맸습니다. 진짜 상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평소 최순실 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깍듯이 대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이제 법적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국 이래 12월 2일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최 씨가 대통령의 일정을 바꾸라고 명령조로 말하자 정 전 비서관은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네, 상관없죠. 지금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는데 지금 경제수석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좀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해외에 머물면서도 정 전 비서관에게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그거 대충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선생님 내일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 금요일이라서요. 저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아요. 여기 조시거든요. 예. 여기 조시니까 내일 그러면은 언제쯤 올릴 수 있지? 몇 시쯤에? 그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청와대 참모들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연설문도 최 씨 한마디에 바뀝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대한 최 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목요일 날 그거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은 뭐 너무 국내에는 좀 너무 입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녹취 파일에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동시에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두 사람의 대화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공원으로 만들고 8차선 도로와 고속철도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비서관은 조심스럽게 난색을 표시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광대한 면적인데 이곳에 8차선 고속도로와 예. KTX 같은 고속철도를 예. 건설해서 대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DMZ 한반도 생태평화공원 사업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정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지만 지금 이거는 그 기존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안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그 휴전선 자체가 거의 상당히 많이 무력화되는.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멋쩍은 듯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그동안 우리 남북 관계에서 늘 이제 전제 조건으로 했던 게 이제 핵 폐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 후보께서 8차선을 그냥 확 뚫어놓는 사람들 불안하게 그죠.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솔직히 이게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기는 조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예. 해보세요. 취임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일단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그 창조 경제를 하자 하는 부분에 이 말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좀 노트를 하세요. 대통령님. 그러면서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이야기를 꺼냅니다. 석기 시대가 끝나게 된 게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청동기라는 그 어떤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기술로 그렇게 하니까 돌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제 그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어떤 그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그 과학 기술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정호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 파일을 녹음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한 의혹,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외교관은 감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간부 K씨는 지난 9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는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동감찰반 조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K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30분 뒤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의원의 요구대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K씨는 강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사이는 물론이고 대학 때 몇 년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입니다. K씨는 유출 사실을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JTBC 안의근입니다. 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내용뿐만 아니라 외교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을 강효상 의원이 그간 몇 차례 공개한 것을 두고도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이지만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은 강 의원 비판에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강효상 의원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민감한 외교 사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일에도 제가 하노이에 미국 외교 소식통하고 베트남 시간으로는 10시쯤이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는 오케이, 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 제재는 완전한 해제는 안 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한 얘기라면서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하도 졸라서 수용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11일 날짜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한 비판은 여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역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보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정동 4층의 한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사진 2장을 입수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무실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은 24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손등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모두 파손돼서 흩어질 정도로 폭발 강도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사무실에 전기 배터리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디 인도 총리가 사실상 재집권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3일 집권 인도 국민당이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300개 선거구 안팎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번영한다며 인도가 다시 이긴다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각각 그 상대 공격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공격한다면 대응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춰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위협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도 중동의 추가 파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루하니 대통령은 폭격당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이란 이라크 전쟁 기념 행사에서 이 루하니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 영토를 폭격하고 우리 아이들이 순교하고 체포되더라도 우리가 나라의 독립과 자부심을 위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폭염주의보, 미세먼지, 그리고 건조한 공기인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고요.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 가급적 외출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공기도 건조합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의 기세가 엄청나죠. 살이 익는 기분이다. 차가 불가마가 됐는 듯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뒹구는 게 최고라고 전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더위는 계속됩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벌이가 5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득 감소폭 그리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조금 줄었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직업 소개소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지만 소개해줄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요. 한 달에 보통 한 40명 이상은 보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통가 없어요. 지금.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가 일을 해서 번 돈은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어려우신 그 자영업 가구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하위 20%의 소득 감소폭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8% 가까이 줄었는데 올해 1분기엔 감소폭이 2.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 늘어난 복지지원금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위 20%의 소득이 줄면서 하위 20%와의 소득 격차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위 20%의 고령층이 많은 데다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근로장려 세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가 어제 공방 2라운드를 벌였습니다. 소외된 전통산업, 택시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생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했고 이 대표는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2라운드의 포문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핀테크 박람회 기조연설에 섭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재용 소카 대표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최 위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보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관심 가져줘 고맙다는 뼈 있는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전날 설전에 앙금이 남은 건 최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마하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정부와 벤처업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해 새로운 산업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할 말은 있지만 참겠다고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거에 대해서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기존의 사업 영역 계층과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면 소셜미디어에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벤처업계 인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타다 측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적법성을 인정했고 문제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의 설전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쟁점이 무엇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 일단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뭔가요? 일단 타다라는 서비스를 보면요. 중간에 플랫폼이 있고 한쪽에는 렌터카 업체가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이제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 렌터카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이 있는데 11인승에서부터 15인승까지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영업활동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측은 우리가 적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 봐라. 11인승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서울 개인 택시조합에서는 우리가 그 법의 취지를 봐야 된다. 왜 그때 당시에 2014년에 11인승 이상은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했냐. 워낙 관광에 대한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올 때는 일단 렌터카만 떡하니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기사와 함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외 조항을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런 타다처럼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법의 취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콜을 받는 행위는 안 되고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에서 대기를 해야지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의 타다처럼 바로 콜만 오면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붙게 됐는데 일단은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 택시노조조합에서 이제 타다의 인사들을. 그래서 일단은 유권 해석은 법의 당국에서 앞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타다가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혁신 산업의 한 분야냐 아니면 불법 영업이냐 이 갈등인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논란 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유 경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대체 몇 시냐, 그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유 차량 서비스, 공유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에서는 법을 피해가는, 법을 어기는 꼼수, 불법 경제인데 이게 무슨 혁신 성장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라도 어서 빨리 정부에서 기준점을 잡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불법인지 아니면 허용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국은 한 발 빠져 있고 이에 당사자들끼리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 잘못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래서 최종국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의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네.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조용한 편입니다. 그렇죠. 실은 이게 시작이 이제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왜 빠져 있느냐 정부가 어서 빨리 기준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론을 네. 펼쳐야 되는데 여기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제 오히려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1차전이 펼쳐졌고 이제 약간 뭐 IT 업계에서 나오면서 뭐 선거 나가시냐 이러니까 2차 라운드에서는 비아냥거리지 말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최종국 금융위원장하고 이제 이재용 대표가 맞붙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목소리를 낼 곳은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 주무장관이죠. 그다음에 큰 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 분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조용하고 마치 대리전 양상처럼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제 맞서 싸우는 형국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도 국민들은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하고 싶은 소리를 지금 최종국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겠죠. 네. 추측이겠죠. 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의 마음을 뭐 누구는 알 수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어떤 추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까? 왜 홍남국 경제부총리는 왜 이걸 기준을 안 잡아줄까? 왜냐하면 네. 정부는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뭐 공유 경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막상 이런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거 하다 보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네. 오래 걸립니다. 네. 이제 완전히 떠맡겨주고 이해 당사자한테만 놔두고 본인들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택시 측에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소카 공유 차량 서비스도 정부가 좀 기준점을 잡아달라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정부가 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나서서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 최근입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네. 뭐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뭐 타협안이 제시가 돼서 예. 현재 양측이 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조율 중인데 이제 네. 플랫폼 택시로 큰 타협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택시의 실전 과정을 좀 보면 이게 빠른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택시도 아예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이제 카카오 카풀처럼 같이 활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조건들을 좀 보면 일단 택시 기사분들의 완전 월급제를 네. 일단은 베이스로 깝니다. 그래 놓고선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금제도 뭐 출퇴근 시간에는 더 비싸게 받게 되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해 달라.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나오냐? 택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게 되면 또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플랫폼 택시라는 해법은 나왔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그렇게 뭐 성큼성큼 앞발로 나아가진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타다와의 분쟁이 나오게 되고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기준점을 잡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갈등과 분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택시나 타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뭐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택시 네. 기사분들이. 네. 그런데 뭐 택시 업체라든지 택시 기사들도 뭐 여전히 불친절하거나 네. 뭐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쟁도 해야 되고 타다라든지 승차 공유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택시 기사분들 힘든 거 알고 있다. 특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마치 공유 경제를 다 풀어주면 이분들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한켠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고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가 좀 더 편한 승차 서비스를 누리게끔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데 네. 왜 정부가 이걸 막고 있느냐. 우리는 뭐 이용하고 싶다. 뭐 타다라든가 이런 공유 서비스, 공유 차량 서비스를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도 점점 양분되고 있어서 실은 이런 갈등이 택시와 승차 공유 뭐 산업계의 대결뿐만 아니라 네. 국민 내부에서도 또 이런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저소득 가구의 벌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석을 봐도요.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조간신문 이렇게 네. 봤는데 좀 논조들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팩트, 진짜 진실이 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눕니다. 이제 하위 1, 20% 나누게 되는데 일단 소득 1분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어려우신 분들이 역시 이번에도 소득이 2.5% 줄었어요. 근데 이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작년 1분기는 8%, 마이너스 8% 줄었는데 그거보다는 덜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있고.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네. 바라보는 시선이고 여전히 1분위 계층들이 지금 계속해서 힘들다. 게다가 지금 1분위 계층들을 보니까 그나마 하락폭이 줄어든 게 네. 이분들이 뭐 어떻게 근로소득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세금으로 지원해가지고 가까스로 모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지금 1분위와 가장 뭐 소득이 많은 5분위, 요게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나눠가지고 과연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됐나를 보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5.95배, 그러니까 6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게 번다는 분하고 잘 번다는 분의 차이가 6배나 나고 있었는데 올 1분기를 보니까 5.8배가 됐더라. 그러니까 5.95배보다 5.8배. 어쨌든 양극화가 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줄었다, 뭐 성과다 이렇게 보지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5분위 계층도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위도 줄고 5분위도 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폭이 줄은 거였었고 지금 상위 20%가 줄은 이유는 작년에 성과급이 이제 늦게 지급돼가지고 그거 빠졌기 때문에 좀 줄은 거였기 때문에 이게 당장 2분기, 3분기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네. 가계 소득들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뭐 세금이라든가 필요한 비용 다 빼고 이게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돌아섰다라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계 소득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내야 현실 인식을 여기에는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지표 읽는 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자, 저소득층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건설이나 제조업체 뭐 경기 부진 때문입니까? 네, 그런 것도 겹쳐져 있고요. 지금 워낙 제조업은 이제 몰락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게다가 경기가 부진하고 있고 이제 1분위 계층들이 어쨌든 일용직 하는 것들은 건설 경기가 좀 부양돼야 되는데 현재 네. 우리는 부동산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분위들의 이제 소득들을 좀 보면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야 최저임금을 올라갔기 때문에 높이 나온 걸로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분위 소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지표를 좀 보면은 1분위의 사업 소득이 좀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은 또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거에 또 다른 시선은 뭐냐? 당초 2분위였던 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1분위보다 좀 더 나은 소득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잡힌 거다. 또 이런 해석도 있고 지금 통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처분 소득 네. 우리나라 전체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돌아섰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득이 나빠졌다는 데에서는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힘들어도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 씨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습니다. 위협적인 영상물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유튜브 정책에 따른 겁니다. 5.18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다른 유튜브 계정도 정지를 당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하다 구속된 뒤 풀려났습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김 씨가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브 계정이 최근 해지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의 영상을 금지하는 유튜브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해당 방송이 이 규정을 여러 번 또는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보유했던 잔다르크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널은 5.18을 왜곡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북한의 특수군 부대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한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한 역사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 아래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브 채널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가 프레온 가스입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에서 해마다 7,000톤의 프레온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프레온가스 방출량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2012년까지 배출량에 비해 2014년 이후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2011년을 전후해서 크게 늘어난 모습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최신호에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에서 2012년 이후 연간 7,000톤의 프레온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 생산은 2010년부터 금지됐지만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이처지에는 이미 지난해 중국 동부에서 프레온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생태환경부는 불법 업체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단속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JTBC는 중국 환경부의 네이처지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존층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국 당국의 안이한 단속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들로 여행 기간 동안 잠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달리는 차를 향해 돌을 던지자 유리가 와장창 깨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이 황당한 광경. 난데없이 날아든 돌세례에 버스를 포함해 무려 16대의 차량이 파손됐는데요. 버스에 탄 시민들이 급히 내려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운전자와 시민들이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는데요. 남성이 차량에 돌을 던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인데요. 마치 싱크홀처럼 바닥이 뻥 뚫렸습니다. 건축 자재를 가득 실은 과적 트럭이 주차장 꼭대기층에서 유턴을 시도했는데요. 무게를 못 이긴 바닥이 그만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큰 소리가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우버를 통해 잠수함을 이용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버가 세계 최초로 잠수함 공유 서비스에 도전했습니다. 호주에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우버 앱으로 잠수함을 예약하면 헬기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2명이 1시간을 이용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245만 원 정도인데요. 우버 측은 호주 산호초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오늘은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단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증거를 삭제하면서 반복적으로 쓴 검색어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색어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던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측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에피스에 보관한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폴더와 파일 수천 개를 삭제했는데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5월 1차 파일 삭제에선 지분, 콜옵션, 부회장, 합병, 미래전략실 등이, 2달 후 두 번째 삭제에서도 이 검색어가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룹의 보안 전문 조직이 직접 나섰는데 VIP, JY, 부회장, 합병, 미전실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키워드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건 경영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오로라라는 검색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오에피스와 합작한 미국 회사가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이를 행사하면 삼성이 지배력을 잃게 되니 대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복원된 오로라 문건에서 분식 회계를 해야 했던 정황을 자세히 확인할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 측은 수사 초기 단계인데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관심을 받는 건 그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분식회계 사건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지금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승계란 현안과 이를 위한 부정한 정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크게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대법원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대법원에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의견서 2건을 낸 걸로 파악됩니다.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삼성물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이 같은 회사 행위는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서를 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얽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봄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서 맥주를 만드는 데 쓰는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과 대원면 등에 있는 농가들의 선대요. 이 지역의 맥주 생산 공장에 있는 오비맥주가 다음 달까지 물 800톤을 차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이 농업에 적합한지 먼저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17살의 안세영 선수가 올해 단 한 번밖에 패한 적 없는 세계 1위를 꺾었습니다. 이 승부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마치 응원하듯 내놓은 말들, 외국 방송의 중계 내용입니다. 세계 50위로 국제 무대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고교생을 향한 놀라움입니다. 경기를 봐도 누가 세계 1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2세트 19대 18로 접전 상황에서 43번의 랠리 끝에 따낸 점수. 강한 스매싱을 할 것처럼 하다가 가볍게 툭 쳐서 구석으로 보낸 샷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네트를 살짝 넘기는 샷으로 몸을 비틀듯 역동작에서 받아낸 샷으로 대만의 타이즈잉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역전승을 이끈 마지막 샷엔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라켓을 잡은 안세영은 2년 전 중학생 신분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강한 스매싱으로 기억되는 배드민턴에서 빠른 발로 코트 구석구석을 누비고 또 길고 짧은 샷을 섞어 쓰며 지혜롭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제대로만 성장해 나가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뉴질랜드 오픈에선 한때 세계 1위였던 중국 리쉐루이를 꺾고 국제대회 최정상을 맛봤습니다. 이번에 고개를 떨군 타이징조차도 안세영은 앞으로가 더 대단할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2019 국제 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조별 예선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세계 랭킹 9위인 우리 대표팀은 7위 네덜란드를 상대로 다양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대표팀은 리그 첫 주 일정을 3연패로 마쳤고 중국 마카오에서 2차 경기에 나섭니다.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측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참가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측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고요. 올해 일요일도 대부분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입니다. 오늘도 농도가 높은 가운데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북한은 낮 최고 평양 33도, 함흥이 29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코노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파리에서 만나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신중한 언행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고노 외상은 한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국가수의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망자 2명과 다친 사람 가운데 3명은 경북 지역 세라믹 업체 2세 경영인들로 이날 공장에 견학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식 회계의 정황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가계부채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회생, 파산제도 개선책을 발표합니다. 채무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재기를 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들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